차경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빌릴 차, 경치경, 경치를 빌려온다는 뜻인데요. 우리나라 전통 정원을 조성할 때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주변 경치를 적극적으로 끌어안으면서 정자와 누각을 배치해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는 방식인데요. 우리나라 전통 정원이 자연 친화적이면서 편안한 느낌을 주는 것도 바로 차경 기법을 바탕으로 공간을 꾸몄기 때문입니다. 1960년대 모더니즘 건축에서도 전통 차경 방식을 하나의 디자인 개념으로 정착시켰는데요. 실내 공간과 바깥 공간이 동떨어지지 않도록 서로 자연스럽게 연결했습니다. 그럼 옛 선조들의 탁월한 미적 감각을 엿볼 수 있는 아름다운 정원을 함께 거닐어 볼까요? 유서 깊은 선비의 고장. 이곳에 안동김씨 묵계 종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조선 정기 청백리였던 김계행이 살던 곳인데요. 마을 옆 골 깊은 묵계 계곡을 따라 올라가면 소박한 만유정이 그림처럼 펼쳐집니다. 만유정은 김계행이 70살에 고향으로 돌아와 독서와 휴식을 하면서 말년을 보내기 위해 지은 정원입니다. 늦게 얻은 휴식이라는 이름처럼 한 폭의 동양화가 펼쳐집니다. 내 집에는 보물이 없지만 보물이라면 오직 맑고 깨끗함이 있을 뿐이다. 타인에게 너그럽게, 하지만 스스로에게는 엄격하라. 이렇게 청빈한 삶을 강조한 김계행은 이곳에서 안빈낙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묵계리에 있는 여러 갈래의 계곡물이 만유정 앞을 지나는데요. 그래서 이곳에는 사시사철 깨끗한 물소리가 끊이질 않습니다. 평생 청렴한 삶을 실천했던 선비의 마음을 닮아서일까요? 계곡을 흐르는 물소리가 더욱 청아하게 들립니다. 한때 선비들의 글 읽는 소리가 낭낭했던 묵계서원입니다. 김계행의 학문과 덕행을 기리기 위해 후학들이 세운 곳이죠. 서원에서 그리 멀지 않은 산중 계곡에 김계행의 별서 정원인 만유정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폭포를 비롯한 주변 경관이 조화를 잘 이루고 있어서 정자 건축 중 으뜸으로 꼽히는 곳입니다. 정자 앞에 있는 작은 통나무 다리, 어디선가 본 듯하죠? 맞습니다.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에서 유진초이와 예신아 씨가 아슬아슬 위태로운 사랑을 약속하던 바로 그곳인데요. 그림처럼 펼쳐진 장면을 보고 있으면 세상을 향한 욕심을 버리고 스스로 자연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결연한 선비의 뒷모습이 보이는 듯합니다.
만유정의 아름다운 풍경 덕분에 이곳을 찾는 선비들의 발길도 끊이지 않았는데요. 조선 후기 유학자 서고 권병섭은 만유정 유람기에서 원림의 풍경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정자는 화악산 북쪽 자락에 폭포 위에 있었다. 산 아래에서부터 모든 돌들이 시냇물 바닥에 깔려 있었다. 모두 희고 매끄러운 돌이었고 끊어진 곳에는 하얀 모래가 펼쳐져 있었다. 정자 아래에 물이 이른 뒤에 양쪽 기슭이 우뚝 솟아있고 그 가운데가 비어있어 문을 이루었다. 물이 바위 위로 흘러내리다가 이곳에 이르러 문과 다투다가 급히 떨어져 성내고 노한 기세로 눈처럼 흰 폭포를 이루었다. 그 아래에는 커다란 손 모양처럼 생긴 웅덩이가 검푸르면서도 깨끗했다. 아흔한 살까지 공부하며 여생을 보낸 보백당 김계행. 그는 어지러운 숙세의 생각을 씻어내는데 검은고가 시와 술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만유정은 그에게 사색과 학문에 힘쓰며 쉬어가는 공간이었는데요. 김계행의 삶은 선비들이 지향한 청빈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나라 전통 정원은 이름부터 한 편의 시 같아요. 만유정, 소세원, 초간정. 짧은 이름 행간에 담긴 이미지가 그림처럼 연상되는데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정원은 그 규모부터 남다릅니다. 다른 정원과 비교해보면 배치도 독특하고요. 탁 트인 조망이 시원한데요. 바로 윤선도가 한눈에 반해 정착했다는 보길도 부용동 원림입니다. 병자호란 당시 인조의 굴욕적인 항복 소식에 크게 실망한 윤선도는 가산을 정리한 다음 제주로 향했는데요. 그 긴 여정에서 잠시 쉬어가기 위해 배를 멈춘 곳이 바로 보길도였습니다. 그런데 섬 풍경을 보고 한눈에 반했다고 해요. 당시 51살이었던 윤선도는 가족과 함께 머물면서 25채의 건물을 짓고 하나뿐인 골짜기에 원림을 가꾸기 시작했는데요. 말하자면 대규모 정원 프로젝트를 통해 조성된 곳이 바로 보길도 윤선도 원림입니다. 비단을 편 듯 물결이 고요한 섬. 380여 년 전 한 선비가 세상을 뒤로 한 채 남도의 한 섬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보길도의 산세가 연꽃을 닮았다고 해서 부용동이라는 이름을 짓고 자신만의 이상향인 원림을 조성했는데요. 산자락으로 겹겹이 둘러싸인 곳에 들어앉은 단아하고 아름다운 정원, 윤선도 원림입니다. 보길도 윤선도 원림은 연못과 암석, 누각 등 최소한의 인공만을 더해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살린 곳인데요. 자연과 벗하며 노래와 춤과 시로 마음을 닫고자 했던 조선의 선비 윤선도의 정취가 스며 있습니다.
보길도 윤선도 원님의 건축물은 정원과 따로 떼어놓고 보더라도 하나하나가 독립된 정원으로 느껴질 만큼 그 규모가 상당합니다. 탁 트인 조망과 띄엄띄엄 배치한 정원 규모에서 개방감이 느껴지는데요. 숲속에 숨은 듯이 자리한 육지의 별서 정원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윤선도는 어지러운 세상을 뒤로 한 채 1637년부터 85살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보길도를 오가며 13년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그가 유배의 서름을 덜고 시와 음악을 통해 마음을 수양하던 정신적 안식처였는데요. 윤선도는 이곳에서 그 유명한 어부사시사 40수와 32편의 시를 남겼습니다. 우는 것이 뻐꾸기인가 푸른 것이 버들숲인가 노처어라 노처어라 어촌 두어집이 안개 속에 들락날락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 맑고도 깊은 소에 온갖 곡이 뛰어오는다. 연잎에 밥 싸두고 반찬일랑 장만 마라. 닷들어라 닷들어라 청량잎은 써있노라 녹사이 가져오냐.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 무심한 백구는 내 쫓는가 제 쫓는가. 우리나라 전통 정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궁궐 정원과 선비들이 거처한 별서 정원, 그리고 일반 양반 가문에서 만든 민간 정원이죠. 그동안 선비들이 속세와 거리를 두고 유유자적한 거처로 사용했던 별서 정원을 돌아봤는데요. 강원도 강릉에는 소박한 민가 정원의 원형을 그대로 간직한 곳이 있습니다. 20세기 한국 최고의 전통가옥으로 선정된 선교장. 이곳에는 활례정이라는 정원이 있는데요. 선교장은 조선 후기 대표적인 양반 주택으로 태종의 둘째 아들 효령대군의 11대 손인 인해번의 살림집입니다. 사대부의 살림집인 선교장 한복판에 자리한 풍류가들의 안식처. 소박하지만 범상치 않은 활례정의 자태를 만나봅시다. 동해를 따라가다 보면 푸른 바다 옆으로 넓은 호수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강릉의 경포호. 호수를 멀리 내다보는 산자락에 정자 하나가 가볍게 처마를 들어올린 채 연못가에 섰습니다. 정자가 딸린 이 대궐 같은 집은 강릉 선교장입니다. (1703년) 지어진 전통 가옥으로 조선시대 사대부가의 모습을 잘 갖추고 있는데요. 이곳에는 소박한 민가 정원, 활례정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민가 정원이라고는 하지만 하늘에서 내려다본 규모가 상당하죠. 돌 기둥이 떠받치고 있는 마루가 연못 안쪽에 들어가 있어 마치 물 위에 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활례정 안에서 바라본 연못의 풍경이 참 그윽하죠. 관동 팔경을 둘러보던 선비들이 왜 이곳에서 하룻밤 묵어가며 풍류를 즐겼는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강릉 선교장은 집안 건물 9개 동에 문만 12개, 105칸짜리 집. 현존하는 한옥 살림집 중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합니다. (3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10대에 걸쳐 후손들이 거주하면서 사대 부가의 명성과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활례정은 집주인의 풍류 공간인데요. 끊임없이 깨끗한 물이 들어오는 정자라는 뜻입니다. 월화문은 활례정의 출입문입니다. 선교장의 상징과도 같은 문이죠. 활례정은 전국의 풍류객들이 모이는 최고의 풍류 공간이었습니다. 특히 금강산 유람길에 선교장에 들린 추사 김정희는 활례정 안에서 바라본 가을산의 풍광에 취해 홍엽 산거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조선시대 풍류객들에게 금강산과 관동 팔경 유람이 가장 큰 소망이었는데요. 선교장이 그 길목에 있어 내노라 하는 시인 묵객들이 이곳에 들러 활례정의 운치를 시, 서, 화로 남기곤 했습니다. 활례정은 벽이 없이 사방이 문입니다. 열린 문으로 사계절 풍광이 방 안에 머물고 그것은 시가 되고 글이 되고 그림과 음악이 되기도 합니다. 선교장은 오늘 밤에도 달빛 아래 문을 두드리는 손님을 위해 활례정의 문을 활짝 열어놓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전통 정원에는 유교 문화, 풍수지리 사상, 도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상적 배경이 담겨 있는데요. 신선의 우주관을 땅 위에 담아낸 관아정원이 있습니다. 궁궐의 후원도 아니고 선비들의 별서 정원도 아니고 민간 정원은 더더욱 아닌 관아정원. 이름부터가 조금 생소하시죠? 지방관리가 조성한 관청의 정원이 바로 관아정원인데요. 현재 유일하게 보존되고 있는 관아정원이 전라북도 남원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남원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름, 네, 바로 판소리 춘향가의 주인공 이몽룡과 성춘향이죠. 신분의 벽을 뛰어넘은 사랑 이야기로 유명한데요. 두 사람의 인연이 시작된 곳으로 함께 가봅시다.
춘향과 몽룡의 사랑 이야기로 유명한 곳이라 그럴까요? 한두 번쯤 거닐어 본 것 같은 친근함이 느껴집니다. 광안루원은 은하수를 상징하는 연못가와 달나라 궁전을 상징하는 광안루, 지상낙원인 삼신산이 함께 어울려 있는 정원입니다. 정원의 절경을 다 내려다볼 수 있는 곳에 지어진 광안루. 이 호남 제1의 누각은 1419년 남원으로 유배온 명재상 황희가 짓고 1444년 정인지가 중건하면서 달나라 궁전처럼 아름답다는 뜻에서 광안루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광안루를 만든 건 조선 최고의 시인이자 문신인 송강 정철입니다. 유배와 낙향으로 얼룩졌던 그의 생애 중 가장 왕성하게 활동했던 시기, 전라 감찰사로 남원에 왔을 때 일인데요. 정치의 혼란도 삶의 버거움도 없는 세상. 이것이 바로 그가 꿈꾸던 낙원이었습니다. 천년의 사랑이 농익은 가락과 소리로 전해져 오는 남원 광안루. 사또의 아들 이몽룡과 기생의 딸 성춘향이 이곳에서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 사랑은 전설이 되고 노래가 되어 이곳 광안루에 오래도록 전해옵니다. 광안루 연못을 가로지르는 오작교에는 견우와 직녀의 전설 같은 사랑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오작교를 건너면 사랑을 이룬다는 낭만적인 상상은 춘향전이라는 최고의 사랑 이야기를 만들어냈죠. 산날지해 깊은 사랑. 광안루에 당도한 이몽룡은 사면 경치를 바라보며 감탄하는데요. 이 대목이 바로 판소리 춘향가에 나오는 적성가입니다. 적상 아침 나름 느니나. 광안루의 멋진 경치를 바라보며 흥에 취한 몽룡은 오작교 앞에서 짝을 기다리는 마음을 담아 시 한 수를 읊었죠. 다리 이름이 오작이니 신선이 놀던 다리요. 누각 이름 광안이니 옥경루인가 하노라. 묻노니 전세의 직녀가 그 누구인가. 알겠노라. 오늘의 견우는 나라는 것을. 지금도 여전히 광안루에는 사랑가가 들려옵니다.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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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사랑이로구나 내 사랑이야. 이
사랑이로다. 우리나라의 전통 정원은 숲과 정자, 연못과 꽃이 어우러진 풍경은 물론이고요. 그곳을 만든 사람의 생각과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혼자만 즐기는 절경이 아니라 누구든지 드나들 수 있는 열린 공간이자 속세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꼿꼿한 정신과 청렴함이 머무는 곳. 정원이 오래도록 사랑받는 이유는 우리가 담고 싶은 정신이 함께 깃들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